오늘 그 정시 모집 참 뭐 부담 많은 시험을 다 보셨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원했던 수시에 좀 끌려가시길 좀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보통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보면 국어가 막힐 수 있어요. 그렇죠? 어렵다면 국어 막히면 국어 끝나고 나서 심기일전에서 수학부터 잘 풀자 이렇게 마음 먹고 수학을 풀었는데 또 막혔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그래도 한번 잘해보자 했는데 영어가 또 어려웠죠. 그래서 제가 입시를 한 지 15년 이상 됐지만 국영수가 이렇게 모두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 학생들 좀 고생 많이 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이제 결과를 받아들였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는 제가 또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제 이 결과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대학을 진학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초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수능에 대해서 아직도 오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몇 가지 수능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이 정보를 잘 알고 계셔야 이후에 진행되는 강의 내용 중에 왜 저런 설명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수능 성적표는 크게 원점수가 제공되지 않고 표준점수, 그다음 백분위, 그리고 등급 요 세 가지의 정보만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표준점수라는 거예요. 그럼 표준점수가 뭐냐? 표준점수라고 하는 것은 수능에서 보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 과목을 잘하는 학생이 그 해에 그 특정 과목이 쉽거나 어렵게 나와서 시험을 잘 보거나 망칠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이제 과목별 형평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생이 틀린 것에 대한 감점으로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평균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 그 평균점보다 잘 받느냐 못 받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바로 표준점수입니다. 표준점수의 공식은 원점수, 자기점수죠. 자기점수에서 해당 과목의 평균을 뺀 다음에 그것을 편차로 나누고 곱하기 20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 앞에 복잡한 수식하고 더하기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점수가 70점이고 평균이 70점이면 무조건 저 앞에 있는 식은 뭐가 되죠? 0이 되죠. 0. 그렇죠? 0이 되니까 0이다가 그러니까 평균과 내 점수가 같으면은 앞이 0이 되니까 무조건 나는 표준 점수 100점을 획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표준 점수 100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평균하고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내 점수가 90점이고 평균이 70점이다. 그럼 어쨌든 이 앞에 값이 플러스 값이 되는 거고 플러스 값에 더하기 10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인 경우 내가 마이너스 값이 되면 100보다 점수가 안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표준 점수의 이론적 만점이 있습니다. 이론적 만점은 몇 점이냐면 나는 100점 받았는데 모든 친구들이 빵점을 받았을 때 이 표준 점수의 이론적인 만점은 200점입니다. 하지만 200점 나올 리는 없고요. 보통 어려운 시험, 그동안 우리가 어려웠다 그러면 표준 점수가 즉 평균이 내려가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대략 한 140점대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고 좀 쉽다 그러면 아무리 잘 봐도 130점 조금 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올해 어땠어요? 150점이죠. 그만큼 이제 평균이 낮았고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평균점이 낮을수록 득점할 수 있는 게 많고 평균점이 높을수록 득점할 수 있는 경우가 적은 거죠. 그래서 100점에다가 이제 이걸 더해주는 이런 공식이기 때문에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준 점수로 뭘 하느냐? 표준 점수로 학생들의 등수를 매겨요. 1등부터 이번에 44만 명이 넘게 봤으니까 1등부터 44만 등까지 등수를 쭉 매깁니다. 그래서 쭉 등수가 매겨지면은 이것을 이제 100단계로 또 쪼갭니다. 100단계로 쪼개는 것이 결국 이제 백분위가 되겠죠. 그렇죠? 백분위가 되는 거고 그 백분위에 따라서 4%는 1등급 이런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백분위에 따라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게 될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이 기준 중에서 뭐가 있냐면 등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이 만점을 받았다. 그러니까 만점을 받았어요. 100점 만점을 받았을 때는 100점 만점을 받은 모든 학생은 1등급을 줘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8점을 받은 100점 받은 학생이 50만 명 중에 7만 5천 명이 예를 들어 100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체의 15%가 100점을 받았죠. 그럼 이 친구들은 모두 1등급입니다. 그러면 한 문제 틀리면 16%부터 출발을 하죠. 이렇게 되면 그 11%까지 줘야 되는 2등급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과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윤리와 사상. 그렇죠? 윤리와 사상에서 100점 만점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2등급이 사라진 게 있었죠. 그런 예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준 점수로 100분위가 나오고 100분위로 다시 이제 등급을 산출하는 이런 방식이 된다. 이거 이해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이 있는데,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은 뭐냐면, 변환 표준 점수란 이렇게 그 각 과목마다 이제 표준 점수가 다 다르죠. 요건 이제 예를 든 겁니다. 표준 점수가 다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를 높게 획득하고 있고 낮게 획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저 100분이 100과 99에 해당되는 것은 50점 만점의 탐구 과목에서 50점을 다 똑같이 다 맞았는데 어떤 친구는 70점 받았고 어떤 친구는 75점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건 굉장히 학생 입장에서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나는 그냥 내가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 봤을 뿐인데 그 과목이 공교롭게도 좀 어렵고 하지만 나는 그냥 잘 풀 수 있었고 그러니까 나는 높은 점수가 나왔고 반대로 내가 푼 문제가 너무 쉬워서 다른 애들도 잘 받고 평균이 올라갔고 나는 만점 받았지만 평균으로부터 많이 못 도망갔고 이렇게 되면 점수가 낮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들은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해서 이 억울함을 이제 좀 완화시키는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보통은 그 표준 점수 만점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의 평균을 내서 그 점수를 모두 100% 학생들 이제 100분위가 나오죠. 그 100분위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재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화학 1을 75점 받은 학생이 있지만 이 학생이 변환 표준 점수 적용 대학이 있어요. 뒤에 가서 이제 보시겠지만 변환 표준 점수 적용 대학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이 학생은 75점이 아니라 71.5로 마이너스 3.5가 감점돼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1과 지금 G1을 선택했을 때 표준 점수의 합이 148인데 요게 이 변환 표준 점수로 143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물리2와 지금 생명과학2가 지금 낮게 형성됐죠. 표준 점수 만점이. 그래서 이게 합쳤을 때 142인데 요 학생은 다시 이제 변환 표준 점수로 가면 143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는 이 변환 표준 점수를 거의 대부분 쓰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사탐 과탐의 표준 점수를 대학에서 어떻게 환산해 주는지를 보셔야 내가 받은 득점보다 더 높게 평가받느냐 더 낮게 평가받느냐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 올해 수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수능 굉장히 어려운 수능이라고 말씀드렸죠. 국어 만점자 44만 명이 시험을 봤는데 국어 만점자가 64명밖에 나오지 않은 그 만점 받은 게 더 신기한 그런 시험이 바로 이번 시험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수학도 전년도에 그 900명이 넘는 학생이 만점이었는데 이번에 600명밖에 만점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원래 상대평가로 하면 4%가 1등급인데 저렇게 나온다면 그냥 상대평가가 더 낫지 않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영어도 만만치 않았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수 분포라고 해서 도수라고 하는 건 빈도수. 그러니까 해당되는 학생들의 이제 숫자에 해당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면 표준 점수, 그러니까 국어의 만점자가 지금 150점인데 남자가 34명, 여자가 30명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죠. 자, 여기 보시면 수학 같은 경우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한 5배에서 6배 정도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의 점수가 좀 높은 편에 좀 해당이 되고요. 특히 수학에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표준 점수 2등이 146점이잖아요. 자, 수학에서 146점 표준 점수 나오는 친구들은 점수가 뭐냐면 원점수가 몇 점일까요? 98점입니다. 매우 신기한 점수입니다. 뭐냐면 소위 말하는 4점짜리 킬러 문항을 맞추고 누구나 푸는 2점짜리 틀린 친구들이죠. 근데 남학생들이 훨씬 많죠. 남학생들 실수를 좀 많이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성적 분포도가 있는데 요거를 다시 그 실제 이제 원점수 추정해서 원점수 몇 점이 1등급이 나왔을 것이냐 추정 자료를 많은 분들이 연구해서 또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자, 그 원점수가 옆에 지금 노란 선 옆에 쭉 나와 있는데 원점수 100점부터 85점 정도까지가 아마 국어 1등급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수학의 경우에는 84점 정도가 1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 정확하지가 않냐면 국어하고 영어가 모두 표준 점수를 산출할 때 제가 큰 틀에서만 얘기했지만 다 아시다시피 공동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공통 과목을 잘 본 학생과 선택 과목을 잘 본 학생, 둘 다 잘 본 학생, 둘 중에 하나를 망친 학생 이렇게 다 점수가 같은 동점이라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원점수 자료는 추정 자료일 뿐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가채점한 부분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추정된다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고요. 다만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국어 1등급이 상당히 많은 점수에 대해서 1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상위권의 변별이 거의 확실하게 이번에는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마 의대나 서울공대 이런 최상위권 대학의 그 배치 방법이라든가 나중에 지원할 때 뭐 지원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해보다도 조금 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디테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만 1등급의 좀 아래쪽 130점대의 저 1등급의 아래쪽과 2등급 쪽이 상당히 뭉쳐 있죠.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상당히 좀 오래 분석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완전히 독립돼서 탁 튀어나왔는데 상위권과 중상위권이 좀 뭉친 듯한 모습들이 있어서 아마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경쟁이나 주요 대학의 합격선을 예측하기가 어느 해보다도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수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준 점수 최고점들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언매하고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은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오게 된 거죠. 그다음에 언매 확통이 이제 287점, 그다음에 화작 미적 선택한 학생은 294점. 그러니까 미적분을 선택해서 최고점 받은 학생이 언매 미적 선택한 학생보다 마이너스 4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과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화작과 확통 그룹은 283점으로 언매와 미적 그룹에 비해서 똑같은 만점인데 똑같이 만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한 15점 이상, 15점 정도가 차이 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따라서 이과 쪽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표준 점수로 환산했을 때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언매 미적하고 화작 확통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만큼 이렇게 되면 언매 미적을 본 학생들 중에 일부가 화작 확통을 본 학생들을 누르고 문과로 침공에 갔을 때 성공률이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고요. 자, 영어는 이제 등급이 역대급이다라고 하는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더 깊이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사탐이 또 문제가 심각했죠. 자, 사탐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만점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아야만 1등급이 나오는, 그래서 한 문제만 틀려도 1등급은커녕 윤리와 사상을 선택한 친구들은 지금 한 문제를 틀렸을 때 바로 3등급이 나온 거죠.
말씀드렸죠. 3등급이 나오는 이유, 2등급이 사라진 이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3등급이 나왔고 이런 과목이 생겼고 그리고 표준 점수의 만점도 63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다른 과목들을 또 보실까요? 자, 경제하고 정치화법하고 사회문화 같은 경우,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문과 쪽에서 요건 뭐 큰 문제가 없지만 뭐 경제하고 정치화법은 어느 정도 표준 점수가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이 문과 학생들 중에 이 두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수능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수능에 영향력을 끼치는 과목은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 요 정도가 될 텐데 사회문화는 표준 점수가 좀 상대적으로 그래도 높게 나타나고 변별이 잘 된 반면에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조금 낮게 형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과는 매우도 심각했죠. 이과에서 보면 과탐 원 경우에 대부분이 69점 정도, 68점으로 만점의 표준 점수가 고르게 나타나서 원 과목 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학생들의 변별이라든가 학생들의 노력을 그대로 반영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 정도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데 지장 없는 이런 과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어디가 문제였습니까? 바로 자, 화투하고 지금 생명과학 투인데 화투가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화투 만점의 표준 점수가 80점입니다. 이거는 화투를 본 학생들의 대부분은 찍고 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매우 잘 봤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평균이 그래서 무진장 낮았고 그 낮은 평균 속에서 잘 본 학생들이 저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하투의 100분이 96을 받은 학생, 점수로는 40점 받은 학생이 7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보시겠습니다만 원 과목을 만점 받은 학생보다 무려 10점, 문제로는 한 4문제 정도를 더 틀려놓고도 표준 점수가 1점이 더 높은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에 이번에 큰 변화가 있었고 이 표준 점수의 변화는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이 또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라든가 서울과기대라든가 이런 몇 개의 대학들이 있는데 그런 대학의 경우에는 이 과학 쪽 표준 점수를 잘 받은 과목들을 선택한 친구들이 유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앞서서 우리 보셨죠? 화작하고 확통의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그 엄매 미적의 만점의 표준 점수보다 15점이 낮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대체로 보시면 문과 쪽의 과목들은 60점대 초반에서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나왔는데 지금 이과 쪽 과목들은 60점대 후반에서 나왔으니까 여기서만 해도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탐은 지금 이렇게 형성돼 있고 아마 변표를 아마 대학들이 이렇게 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변표라고 하는 것은 대학이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정해 줄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가 그동안에 지켜봐왔던 바로는 표준 점수 만점에 해당하는 과목들의 평균적인 표준 점수를 만점으로 두고 거기서 감점하는 방식인데 이 감점의 비율이 대학마다 큰 폭의 감점이 그러니까 1%만 떨어져도 감점을 크게 하는 대학이 있고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불보정이라고 하는데 감점을 크게 하는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감점을 적게 하는 대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대학들이 이 표준 점수를 발표할 때 예민하게 찾아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아까 이제 표준 점수 계산식 표준 점수 계산식으로 보면 화투 물투를 본 학생이 만점 받았을 때 최고점 154점이 나오지만 변환 표준 점수로 적용을 하게 되면 141점이 돼서 점수가 깎이게 되는 현상이고요. 반면에 물리학 원과 생명과학 원을 선택한 학생이 138이지만 변환 표준 점수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화투 물투를 선택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화투랑 물투를 선택해서 만점 받았고 표준 점수가 엄청나게 높은데 왜 나보다 표준 점수가 낮게 나온 과목을 선택한 친구는 합격하고 나는 왜 떨어졌느냐? 여기에 그 비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차이가 나는 거 확인하셨죠? 자, 이제 사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변환 표준 점수 자체의 만점도 낮습니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대학들이 의도적으로 비록 만점의 평균은 67.22로 해서 요거 변환 표준 점수의 만점으로 둬야 되겠으나 이건 너무 심하다. 과탐이랑 비교했을 때 좀 너무 심해서 이게 혹시 문과 침공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되는 학교들은 이 변환 표준 점수 만점을 임의로 좀 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탐하고 비율을 맞출 수는 있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내는 방식에서는 이러하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대부분 많이 선택한 과목에서 생활과 윤리가 65점이 만점이었고 사회문화가 70점 만점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점수에 두 개를 다 만점 받은 친구도 아까 과탐을 한두 개씩 틀린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점수가 낮게 형성된 거죠. 어쨌든 정법은 이렇게 또 형성이 되겠고요. 윤사하고 세계사 선택한 학생들이 지금 가장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인데요. 이 학생들도 변환 표준 점수로 가게 되면은 좀 더 약간 보정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보다 보면은 자, 최상위권 변별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의대나 약대에서 큰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선호도가 갈리는 지방 의대급에서는 올해 이제 뉴스가 하나 있죠. 아직 발표 안 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내년에 의대 정원이 늘 것이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죠. 그런 뉴스들이 12월 안에 나와서 내년도 입시에 뭐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올 때 대체로 이제 지방 의대를 지원하거나 지원을 생각했던 학생들이 그럼 다시 한번 공부해 볼까 해서 이제 지원을 안 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해도 등록해 놓고 뭐 반수를 한다거나 이런 이제 학생들의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방대 쪽에서는 지방 의대 쪽에서는 일부 변별이 일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의대 쪽에서는 큰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상위권하고 중상위권 경쟁은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워낙 국어 수학에서 125에서 130점대의 그 표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계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수능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이 지금 지나치게 패턴대로 공부한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올해 국어 같은 경우에 보통 학생들이 국어 시험 볼 때 선택 과목을 먼저 풀고 그리고 문학, 비문학 이렇게 푸는 방식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선택 과목을 빨리 풀어야 되는데 선택 과목이 어려웠죠. 언어를 딱 풀려고 하니까 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다가 말고 다시 이제 문학부터 이제 손을 댔는데 문학도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문학은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찍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비문학, 문학 선택 과목 중에서 비문학이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왔고 이렇게 되면서 학생들 중에 이제 국어를 못 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따라서 한계 영역 이상이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온 학생들이 많아서 이것을 정시에서 활용하기가 어려워진 학생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학의 반영 비율이라든가 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울여대처럼 아예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아예 한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들의 경쟁이 치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나타난 부분이 분명히 올해 존재하고요. 자, 그리고 수능이 이제 어려워지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능이 어려워지게 되면 내가 많이 틀려도 생각보다 등급은 또 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국어하고 수학이 어려웠지만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2개 영역을 적용했던 수시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요 대학들은 통과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3개 영역으로 수능 최저를 통과해야 되는 대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수능 통과자들이 좀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자들이 적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하고 고려했을 때 또 수시에서 잡혀가는 인원들하고 고려했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의미 있는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시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전형이란 뭐냐?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정시 전형은 동일 모집 단위, 동일 학과, 동일 모집 단위의 모집 단위라는 말은 그냥 학과예요, 학과. 그래서 동일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을 수학 능력 시험 점수 그 가운데 표준 점수 100분위 같은 점수인데 그 점수를 대학별로 활용하는 지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어떤 대학은 100분위를 반영하게 되는데 그 반영하는 활용 지표와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서 어떤 영역을 가장 높게 반영하고 가장 낮게 반영하냐는 반영 비율에 따라서 점수가 다시 산출돼요. 그거에서 석차를 매긴 다음에 거기 이제 모집 인원까지 해당되는 등수를 선발하는 것을 정시 전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정시 전형에서 우선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시가 아직 진행 중이죠. 아직 1단계도 1차도 채 다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최초합도.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안에 최초합이 모두 발표가 될 것이고 다음 주가 되면 추가 합격이 발표가 돼서 12월 28일까지 추합이 계속해서 발표가 됩니다. 자, 이때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수능을 망쳤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수능 끝나고 보는 수시 전형에 응시를 했어요. 근데 막상 수능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다른 애들이 나보다 더 못 봐서 내 수능 성적이 그리 나쁘지가 않아. 내가 수시에 지원한 대학보다 수능 정시로 그냥 이성적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제발 수시에서 떨어진 대학에서 추가 합격했다고 연락 오지 말아라 이렇게 바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대학에서 추가 합격했다고 나는 수시에 갈 생각이 없는데 접수는 했지만 갈 생각은 없는데 대학에서 전화가 왔어요. 추가 합격했으니까 오라. 그래서 전화번호를 보니까 어떤 대학이야. 나 이 대학 안 갈 거야.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정시를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습니다. 수시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의 입장에서 합격이 됐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학생은 수시에 합격한 것이 되는 거고 정시에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정시를 접수하면 자연스럽게 접수가 되고 전형료 받고 수험번호 나오고 자연스러운 절차가 나와요. 심지어 정시 합격했다는 통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3월 개강했을 때 바로 수시와 정시를 모두 붙은 학생들을 교육부에서 찾아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너는 수시에 붙었는데 정시에 쓴 거다. 따라서 수시, 정시 쓴 대학 모두 불합격 이렇게 통보가 나오니까 수시에 쓴 대학에 있어서는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시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등급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그러니까 수시 적용할 때만 등급이 아직까지는 필요하고 등급을 활용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들은 극히 적고 지방권 대학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00분위가 또는 표준 점수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100분위를 가지고는 대략적인 학생들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고 표준 점수로 상위권 대학에서 디테일하게 이 대학을 썼을 때 합격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군, 나군, 다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 다군에서 어떤 식으로 대학들이 선발하는가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수시에서 이제 이월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12월 28일 이후에 29, 30일 이때 수시 2월 인원이 다시 나오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대학 정시에 5명 뽑기로 했던 학과에서 어느 날 12월 29일, 30일이 되니까 10명을 뽑는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 바뀌는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2-3명만 바뀌어도 합격할 수 있는 석차가 밑으로 더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이제 가능성들이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 2월 인원을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별 환산 점수, 아까 활용 지표를 이용한 반영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적극적인 지원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 모집도 있다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여기서 좀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결과를 받는다면
여기서 뭐 다시 뭐를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올해의 결과는 이런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구나 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공부를 할 것인지 이 대학을 다닐 것인지 또 다닌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다닐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조금 더 나눠 본다면 일단 지금 정시 모집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거죠. 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가산점이라든가 영어 반영 방법 이런 유불리들을 잘 따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성적을 따졌을 때는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영역별 반영 비율, 반영 지표, 점수 조합 이런 것들 보셔야 되는데 요 강의 다음 강의에서 이런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들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뭐 가산점 여부도 되게 중요합니다. 가산점도 이게 대학교의 마지막에 합격선에 가서는 이 가산점 2% 3%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합격을 뒤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가산점 여부도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어 반영 방법도 보통은 이제 3등급까지는 2등급, 3등급까지는 최근에는 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2외국어 대처 예부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영향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반영 지표상의 유불리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원 경향인데요. 지원 경향은 일단 가나 다군에서 상향, 소신, 안정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다 수시 때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셨겠죠. 하지만 정시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수시는 그래도 정시가 있으니까라는 어떤 기대감이 남아있지만 정시에서 끝이 나면 물론 추가 모집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 모집하는 대학이나 또 추가 모집하는 대학의 합격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게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정시에서 그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상향을 한다 하더라도 무리한 상향이 아니고 그 적절하게 자기에 맞는 이런 상향이 필요하겠고요. 합리적인 상향. 그러니까 내가 희망하는 대학의 몇 년치의 결과들을 보면서 내 성적으로 합격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따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도전해 볼 것인지 학과를 중심으로 도전할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또 만약에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내가 지원해서 합격한 대학의 전과 가능성 또는 복수 전공 가능성, 이중 전공 가능성 또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원할 때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뭐 일반 전형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 논외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략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따져봐야 되는데 그 전략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군별 모집의 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가군과 나군에서 모집 인원이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가나군에서 어쨌든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찾아보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지원했을 때는 무조건 대학을 지원하기보다는 경쟁률을 추이를 좀 더 보는 것도 분명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군별 지원 대학에 이제 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은 저 결과가 다 끝난 다음에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서 되새겨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시 모집 일정 알아보시면 일단 1월 3일부터 1월 6일 사이에 그 3일 이상 그 등록 접수를 하게 됩니다. 보통 5일과 6일에 마감하는 대학이 가장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다군의 이제 전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 전형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대학이 면접을 봐야 됐기 때문에 면접 날짜를 가나다군의 날짜에 맞춰서 국가에서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명칭도 정시예요. 국가가 정해준 날에 면접 시험 본다 해가지고 정시였는데 지금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실기는 요 기간 안에 해야 되겠죠. 자, 합격자 발표는 이제 2월달에 발표가 되겠고요. 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현재까지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뽑아 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자료가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대학이 또 바꿀 수도 있고요. 따라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요즘에 좀 덜하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시 마감, 3시 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제자 하나가
그 경희대학교를 쓰기로 상담을 마치고 그럼 집에 가서 원서 접수해라 하고 보냈는데 얘가 집에 가서 잠시 쉬었다가 원서 접수를 한다는 게 낮잠을 자버렸고 눈을 떠서 일어나 보니까 마감 시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다급하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때 이제 저도 막 찾아봤죠. 아직 마감이 안 된 대학을 찾아봤는데 대구교대가 마감을 안 했더라고요. 얘가 붙을 만한 대학 중에. 그래서 대구교대를 추천을 했고 그 친구는 대구교대로 가서 낮잠 한 번으로 인생이 경희대에서 대구교대 초등교사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잘 체크하셔서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경동대 신한대는 마감날 마지막 12시까지 접수를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 정보도요. 이 마감 시간을 앞두고 우리 수시처럼 마감 시간을 앞두고 약간 이제 경쟁률 정보를 주지 않는 시간들이 있는데 또 국공립대학의 경우에 국립대학이나 교대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5분 단위로 마감 시간까지 또 공개를 하는 대학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시 군별 대학 모집 수는요. 올해 가군이 2개가 줄었고 다군이 2개가 늘어났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집 인원이 되겠죠. 모집 인원을 보시면 서울 수도권 쪽에서는 가군과 나군의 모집 인원이 다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쪽의 대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라면 가군과 나군에서 뭔가 안정적인 대학을 찾으셔야 됩니다. 다군은 너무 불안한 거죠. 다군은 변수가 굉장히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앙대학교 다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인기가 좋긴 해요. 근데 이제 가군과 나군에서 서연고에 지원을 한 학생들이 다군에서 중대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서연고에 붙게 되면 중대 합격을 포기하고 서연고 쪽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중앙대학교에서 추가 충원 합격을 발표할 때 최초 합격자들은 아예 없고 여러 차례 몇 차례 돈 다음에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몇 차례 도는 것이 어떤 해는 굉장히 많이 돌지만 어떤 해는 생각보다 덜 돌게 돼요. 그러니까 다군은 해마다 변수가 굉장히 심해서 마치 충원 합격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생각보다는 덜 충원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나군에서 뭔가 승부를 보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군이 적지 않지만 그래도 지역 지방 쪽에 있는 대학들 중심으로 다군이 많은 거지 결국 그 수시에서 앞에 있는 서울 수도권 쪽에서는 가나군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집 군별 대학들은 그냥 뭐 한번 여기서 지금 외울 건 아니고 크게 큰 틀에서만 좀 보시면 되겠고 특히 가군, 나군으로 분할 모집하는 대학들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집 군별로 이렇게 보시면 분할 모집 대학까지 다시 정리해 놨으니까 요거 체크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서울대학이 나군이고 연고대가 가군이라고 하는 요 축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요 축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학생들의 이제 지원들이 이제 그 밑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이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올해 특이하게 이제 성균관대가 이제 다군이 만들어지면서 중대와 성균관대가 다군에서 가나군의 상위권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이 이제 두 대학으로 또 분산돼서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군의 모집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 다군은 아닌데 군 외로 모집하는 대학들이 과기원 대학들이 뭐 10명 안팎으로 선발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뭐 가나다군 상관없이 하나씩 플러스 알파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쟁률도 30대 1 정도 나올 정도로 경쟁률도 치열한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다군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또 있습니다. 산업대라고 청운대라고 호원대라는 두 개의 산업대가 있는데 청운대는 이제 인천 캠퍼스하고 홍성 캠퍼스가 있고 호원대는 군산에 캠퍼스가 있는 대학인데 요건 가나다군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전문대가 있습니다. 전문대는 여기 녹색으로 나타난 전문대는 남녀공학이 되겠고요. 붉은색은 여대가 되겠습니다. 전문대 여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한 색깔은 요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대학이 아니고 평생교육시설로서 전문대 졸업장은 나오지만
분류는 전문대가 아닌, 그래서 전공대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화예술대, 백성예술대, 국제예술대 등이 있는데 학과들은 또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고려해 보실 만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여기 있는 대학들은 가나다군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있고요. 자, 그 충원률을 한번 또 충원률과 관련된 이제 비밀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충원률은요. 대학마다 이제 충원률이 좀 다른데 예를 들어 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원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나군이 있죠. 반면에 가군은 나군에 비해서 충원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가군의 연고대와 나군의 성대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나군의 성대에 합격한 친구들이 대거 가군의 연고대에 중복 합격했을 때 그쪽으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충원률이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을 보시면은 이제 그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나군인데 또 충원률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죠. 이것은 이제 그 대학들마다 그런 이제 그 군 지원하는 어떤 성향들의 차이가 존재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연고대하고 성대를 같이 쓰는 반면에 한양대는 이제 중앙대학하고 좀 같이 맞물려서 중대 한양대가 이제 경쟁하고 대학마다의 이런 그 경향 차이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상담 같은 걸 통해서 잘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분할 모집을 할 때는 하는 대학들은 그 규칙이 있어요. 분할 모집을 할 때는 대학들이 소수 분할은 안 됩니다. 10명 모집하는데 가군에 2명, 다군에 3명 뭐 이런 식으로 뽑아서는 안 되고 한 학과는 한 군에서 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숭실대, 여기 숭실대죠. 숭실대를 예를 들어 본다면 숭실대 영문과는 나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문과를 꼭 가고 싶다, 숭실대 영문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어쨌든 나군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숭실대를 가고 싶다 했을 때는 가나 다군의 기회가 있지만 숭실대 안에서 영문과를 꼭 가고 싶다 그러면 나군밖에 기회가 없는 거죠. 분할 모집하는 대학들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이 그 군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의대 모집 같은 경우에 서울권 의대의 경우에는 보시면 가군이 많고 나군이 적죠. 그리고 가군에 있는 의대의 그 촘촘한 정도와 나군에 있는 의대의 촘촘한 정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나군은 충원이 많이 돌고 가군은 충원이 잘 안 도는 이런 현상들도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또 지방의대 쪽은 나군에서 또 많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약대도 마찬가지고요. 약대 같은 경우에도 약대는 이제 반대죠. 약대는 가군이 많이 도는 구조죠. 왜냐하면 나군에 학교가 많으니까 가군이 많은 도는 구조로 이제 또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활용지표 중요하다고 그랬죠. 활용지표를 보면 자, 여기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이 대학들이 대체로 좀 상위권 대학들이 되겠습니다. 상위권 대학들은 100분위로 하면은 100분위는 그 안에 동점자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점수를 100개 칸으로만 자른 거기 때문에 한 100분위당 여러 개의 점수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00분위로 할 때는 이런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을 뽑기가 어려워서 100분위를 안 하고요. 중위권 대학들이 보통 100분위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학이 표준점수 반영 대학이죠. 지금 여기 중간에 있는 변환 표준점수 반영 대학은 내가 화투를 선택했든 윤리와 사상을 선택했든 그 해당되는 100분위에 따라 변환 표준점수가 적용돼서 그 내가 받은 득점이 손해나 또는 이득이 크지 않지만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은 그대로 그 점수를 있는 그대로 반영을 하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화투를 선택한 친구들은 비슷한 성적을 가진 친구들에 비해서 이들 대학을 썼을 때 월등하게 유리한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표준 점수 반영 대학들이 주로 이제 그 지방에 거점 국립대가 있다는 것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등급 반영하는 대학들은 뭐 그렇게 유력한 주도적인 대학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형 요소 같은 경우엔 올해 그 서울에서 서울대랑 고려대가 작년부터 서울대 시작했죠. 올해 고려대가 일부 전형에서 내신 성적을 반영하고 있다.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들은 주로 이제 신학대나 교대 정도가 일부 있는데 대체로 이제
학과에 따라서 좀 다른 일부 대학, 서울의 일부 대학이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면접은 크게 영향력이 대세는 아니다. 다만 이제 올해 서울대와 고려대가 내신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변수가 될지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처럼 일반 전형하고 지역 균형 전형으로 해서 내신이라기보다는 교과 평가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교과 평가의 부분이 일부 학과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점수가 대체로 촘촘한 서울대의 특징상 교과 평가의 아주 작은 점수만으로도 뒤집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겠고요. 자, 고려대학교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지금 440명을 내신을 포함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학생들을 따져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밀리지 않는 수준, 그러면 대체로 아마 2등급 안쪽의 내신 성적을 갖고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수능도 한 2등급, 올 2등급 이내의 성적을 갖춰야 되겠고, 그러면서 수시에 합격하지 말아야 되겠고,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요 전형은 딱 맞아 떨어지는 학생들이 좀 정해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이거죠. 하나를 망쳤을 때 어떡하냐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자, 국어를 반영하지 않는 수도권 대학들을 보시면 지금 서울여대가 보이시죠? 서울여대, 성공회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소위 이제 메이저급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은 이제 서울여대가 서울권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세 개니까 국어를 망쳐도 지원이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보면은 좀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또 매력적인 대학들이 있으니까 이런 대학들을 잘 찾아보시면 기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강남대라든가 수원대, 그다음에 이런 그 대학들, 성남대, 을지대 성남 캠퍼스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 학생들의 선호도도 높은데 국어 반영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또 이제 수학 반영하지 않는 대학, 어쨌든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4개 영역 중에 무조건 3개니까 아주 올해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그냥 누가 봐도 예상이 되는 그런 대학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비슷합니다. 어쨌든 앞에 국어 반영하지 않는 대학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탐구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 역시 이제 서울여대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수도권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대학들은 탐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 이제 경기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명지대, 상명대, 서울여대, 한성대, 서울여대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대학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2외국어를 이제 반영하는 대학들인데 이제 서울대는 절대평가 제2외국어를 3등급부터 약간 감점을 하는데 크게 대세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2외국어 8등급, 7등급 받아도 서울대의 다른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면 서울대 지원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탐구를 대체하는 대학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거의 다 없어지고 독어, 불어, 중국어 정도. 그 교원대 도고교육과 불어교육과 중고교육과에서만 해당되는 제2외국어를 탐구에 대체해준다라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해석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를 탐구로 대체해주는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경기권에서는 대진대, 신한대, 아세아 신학대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탐구 대체니까 이런 대학들은 이제 점수 산출하는 방식에서 생각보다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는 엄청나게 높게 나오지만 우리 학생의 점수도 높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그 가산점인데요. 가산점은 수학 가산점은 올해가 사실상 끝일 것 같아요. 이제 내년에는 많은 대학들이 수학 가산점을 없애고 미적분 확통을 없애는 그 거리를 없애는데 올해까지는 이제 미적분에 대한 가산점이 있고요. 과탐 가산점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또 재밌는 현상이 문과 침공에 대한 뉴스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확률 통계와 사탐을 봐야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법 상위권에 해당하는 한의예과나 간호학과 쪽에 있습니다. 동의대, 대구한의대, 경희대 이런 대학들은 무조건 확률과 인문입니다. 인문 모집단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확률과 통계를 봐야 되고 여기 탐구도 사회 탐구를 봐야만 지원이 가능해서 확통과
사탐을 잘 본 학생이라면 과탐이나 미적분 응시자의 문과 침공을 피해서 접수하고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니까 이런 것도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를 반영하는 방법은 뭐 비율 적용, 감점, 가산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좀 우리가 보시면 자, 지금 건대처럼 이제 이렇게 영어 반영이 1등급하고 2등급의 격차가 좀 벌어지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1등급을 받아야만 합격이 가능해서 합격자들의 평균들이 다 1점대 가깝지만 지금 여기 성신여대 정도만 봐도 2등급대죠. 2.7. 그러니까 영어 평균이 2.7이라는 얘기 무슨 뜻입니까? 10명 중에 6, 7명은 3등급이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대체로 3등급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 1, 2등급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2등급, 대체로 2등급 아이들이 붙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어는 서울권의 최상위권은 1등급이 있어야 되겠지만 웬만한 서울권 상위권 대학도 학교에 따라서는 2등급도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중위권,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서울권 대학들은 3등급도 큰 문제는 없다. 다만 4등급부터는 감점의 폭이 생각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시모집의 실패 사례가 있는데요. 절대적인 점수가 부족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그런 전설처럼 얘기도 있잖아요. 뭐 점수도 안 되는 애가 서울법대 썼는데 뭐 미달돼 가지고 합격했다. 이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자료를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그다음 활용지표 잘못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학 안에서도 학과에 따라서 활용지표가 또 달라지고 활용지표는 같죠? 반영 비율이 달라지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요거 잘못 반영되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그 입시 결과를 맹신하거나 전년도 결과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년도의 합격선이 너무 낮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전년도에 경쟁률이 매우 낮았고 추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전년도만 특이하게 낮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올해도 그럴 줄 알고 왕창 집어넣었다가 실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모의 지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의 지원 프로그램도 이거를 지나치게 맹신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쟁률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곤란하겠고요. 특히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계획을 다 세웠다가도 막상 원서 접수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그 수시 때 보셨죠? 접수하려고 그러는데 막 그 안에 그 경쟁률 표가 막 빨간색으로 막 나오면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럴 때 플랜 B, 플랜 C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모의 지원 같은 경우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모의 지원 하면은 이렇게 내 점수와 이제 합격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이건 모의 지원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학생들이 더 얼마나 들어오냐에 따라서 내가 밀려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또 때로는 모의 지원에서는 불합격이라고 나와도 저 앞에 아이들이 왕창 빠져나가면서 또 합격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 지원도 그 모집 인원이 너무 적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경쟁률이 몰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고려하셔야 되고요. 특히 어떤 모의 지원은 합격이 잘 나와요. 근데 그 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 점수가 비슷한 애들이 다 합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과에 왕창 몰립니다. 그럼 거기 그 몰려있는 애들은 다 떨어지고 그거보다 약간 높은 애가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 지원을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대학 정시 합격선과 이제 고려 사항들을 빨리 보시면 뭐 100분위는 뭐 요 정도에서 전년도까지 합격선이 나왔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서울대와 연고대 중에 서울대, 고려대 교과 반영하는 대학이 생겼죠.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가 생각보다 정시 성적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성대 라인으로 해가지고 고대랑 성대를 같이 써서 고대랑 성대 붙으면 학생들이 성대 합격한 학생들이 등록을 빼고 고대로 옮겨가는 이런 현상이 있지만 반면에 이제 한양대는 중경외시랑 같이 경쟁하면서 한양대 아이들이 몰려서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나중에 뚜껑을 다 열고 최종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연대가 엄청 낮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한양대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외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 중심으로 서울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요게 합격선이 굉장히 폭이 심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홍익대 같은 경우 표준 점수 반영했죠. 네, 화투 본 학생 홍대 쓰면
합격률 엄청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하고 과기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중하위권 대학부터는 세계 영역 반영이니까 반영하는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나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뭐 합격선이라고 했는데 합격선이 아니고 전문대도 이제 고려해 볼 수가 있죠. 전문대를 고려할 때는 요즘에 그냥 전문대를 졸업하고 취업한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대학들은 뭐냐면 전문대를 졸업했을 때 전문대에서 소정의 서류평가 정도로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4년제 대학을 3학년으로 편입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전문대로 가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문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여주대 같은 경우는 합격선이 막 평균 9등급이에요. 막 합격선이. 그러니까 여주대를 졸업한 친구가, 여주대를 다 합격한 친구가 다시 태어나도 아마 단국대 천안 붙기가 어려운데 그냥 여주대를 다니고 2년 뒤에 단대 천안에 서류 평가로 합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조합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고요. 묻지마 재수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원해 보시고 하면 여기서 또 답도 나오고 또 자기에 대한 동기부여도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그 심기일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묻지마 재수는 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교차 지원의 경우에는 전공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잘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런 뭐 부전공이라든가 편입이라든가 이런 거 다 고민하셔야 되겠고요. 3, 4등급 대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과감한 전형하고 과감한 대학, 안정한 대학 이것을 잘 같이 좀 병행하셔야 되겠고 5, 6등급 대 학생들은 4년제는 이제 경기도 북부나 충청권 쪽으로 지역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5, 6등급 대 학생들의 경우에 보건계학과가 또 매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요즘에 뭐 경동대라든가 아니면 지방 전문대에서 한 5등급, 6등급으로도 간호학과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고 7, 8등급 대에서는 전문대나 또는 경기도 북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찾아보시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되 특히 하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재수, 삼수 이런 그 나이대의 시간을 좀 어떻게 그 세이브가 안 되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편입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운영하는 대학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으니까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